여기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번화가를 걷다가 지병으로 인해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자신의 쓰러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하게 된 그녀는 한국인들이 쓰러진 자신에게 단체로 한 충격적인 행동을 보고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멜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일 정도로 꽤나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뇌전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고 언제 어디서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발작 하나 하는 것 같고 인생이 순탄치 않다느니 하는 엄살을 부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확실히 제가 언제 의식을 잃을지만 알 수 있다면 뇌전증은 별거 아닌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도를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도로 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전교생이 보고 있는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서 픽 쓰러질 수도 있기에 뇌전증은 정상적인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당히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운하게도 제가 방금 가정했던 끔찍한 상황들은 제게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도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쓰러져 개거품을 물며 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친구들은 제가 무섭다며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학교 측에서는 저 하나만을 위해 신경을 써줄 수는 없다며 제게 자퇴를 강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퇴학과 다름없는 자퇴를 하고 집에서만 지내게 되니 제 병세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 뇌전증의 발작 주기는 더욱 짧아졌고 언제 한 번은 외출을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는데 제가 차도 쪽으로 굴러떨어져 차에 치일 뻔하자 부모님께서는 위험해서 안 되겠다며 아예 제게 외출 금지령까지 내리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과잉보호 속에 점점 집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럴수록 제 병세는 더욱 심해졌고 우울증도 심해졌기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지경에 이른 상태죠. 정말로 저는 BTS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저 세상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BTS의 희망을 부르짖는 노래 덕분에 저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나날이 희망을 꿈꿀 수 있었고 그렇게 다음 앨범이 나올 때까지만 살아있자를 되새기며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제겐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언니가 일본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언니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는 이상 저도 일본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떻냐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최근에 정신과 상담 결과 심리 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나왔고 정신과 의사는 뇌전증이 약물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 않고 있는 거면 심리적인 요인도 증상 악화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조금 힘들더라도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제안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고 이번 일본행을 통해 뇌전증 치료에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병세가 완전히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과 설렘 때문인지 저는 뇌전증 증상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리수를 더 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언니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오후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저 보호자 없이 혼자 외출을 해버린 거였죠. 이건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뇌전증 환자인 제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정말로 저는 일본에서만큼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너무나도 확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처음 몇 분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과 자유로움의 눈물까지 났죠. 그러나 큰 길가에 돌입하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에서 저는 이 모든 차량들과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왠지 모를 답답함과 불안감이 찾아오며 시야가 어두워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낯선 타지에서 도움을 줄 사람도 없이 쓰러져 발작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역시나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었고 저는 제가 또 발작을 일으켰구나 싶어 흐리멍덩한 정신을 붙잡고 빠르게 언니 집으로 돌아올 뿐이었죠. 그리고 언니가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가 돼서야 언니의 도움을 받아 주변 CCTV를 통해 제가 쓰러졌던 장면을 다시 돌려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뇌전증 환자는 쓰러짐과 동시에 의식을 완전히 잃고 발작을 하므로 어떤 식으로 넘어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 쓰러지면서 어느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킨 후 주변 CCTV를 확인하는 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돌려본 CCTV에서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쓰러지면서 도로변 쪽으로 나가떨어졌고 까딱하면 차에 치일 뻔한 장면이 연출되었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이나 일본인들이나 제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쓰러진 곳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었음에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저를 힐끔 보더니 그대로 무정하게 고개를 돌려버렸고 몇몇 일본인 보행자들은 쓰러진 저를 폴짝 뛰어넘어가기까지 하더라고요. 또한 쓰러진 제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듯 제 은밀한 부위 쪽으로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일본인 중년 남성도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얌전하고 점잖은 것처럼 보였던 일본인들이 숨기고 있던 음습한 속내에 경악을 함과 동시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정하고 개인주의적인 일본인들의 모습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쓰러지면서 지갑을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어떤 일본인 남성은 제 떨어진 지갑을 그대로 뻥 차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치 축구를 하는 듯 사람이 없는 곳까지 제 지갑을 드리블하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도달하니 비로소 제 지갑을 줍고는 그대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음습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쓰러진 저는 일본에서 길바닥에 돌멩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뿐이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쓰러진 저를 일으키며 부축해주진 않더라도 최소한 신고를 해주거나 걱정스럽게 쳐다보기라도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극심한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보다도 더욱 차가운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프랑스야말로 심각한 개인주의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에 한술 더 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에 완전히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농락만 당한 저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아예 쓸모가 없고 폐만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각했던 우울증 증세는 이번 사건 이후로 훨씬 심각해졌고 결국 아무도 반기지 않는 존재인 저는 살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러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로 다짐했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삶이라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제 마지막을 일본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껏 저는 BTS 덕분에 삶을 연명해왔던 거였고 저는 일평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며 살아왔기에 저는 마땅히 제 마지막만큼은 한국에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언니와 가족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대로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저는 제 삶을 끝내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고 이젠 다 끝이라는 생각에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그렇게 끝도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은 저를 보며 설렘만이 가득해야 할 공항에서 왜 죽을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울고 있냐는 듯 저를 재수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지만 오직 한국인 공항 직원만큼은 제게 다가와서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에겐 힘든 일이 있나 보군요. 저는 당신을 위해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답니다. 이게 당신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당신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수 없다면 적어도 당신의 물리적인 짐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네요. 사실 한국은 무거운 여행 캐리어나 각종 짐들을 숙소까지 직접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거든요. 한국은 핸즈프리 여행 시스템을 운용 중인 국가고 제가 당신을 편하게 숙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면서 그는 별도의 스캔 장비를 통해 제가 공항 수속을 할 때 사용했던 여권 정보와 숙소 정보를 스캔한 뒤 그대로 제 캐리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행동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일본에서 인간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된 저였기에 어쩌면 그가 공항 직원을 사칭하며 제 짐을 강탈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생각해보세요. 프랑스에서 물건을 배송 보내려면 엄청난 복잡한 서류 작성 과정을 거쳐야 하고 기본적으로 택배 배송에 한 달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신속하고도 간편한 배송 시스템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그저 문서를 스캔 한 번 한 걸로 하루도 안 되어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 줄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제 의심의 눈초리를 읽었는지 한국인 공항 직원은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력을 통해 문자 인식 스캐너를 개발한 상태로 이러한 스캐너는 자동으로 송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당일 배송 인프라를 구축해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랍니다. 당신의 짐은 인천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지하철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의 배송 인프라 및 짐 배송 시스템은 매우 유명한지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러한 인천공항의 짐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쇄도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나 짝사랑했던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대단한 국가인 것처럼 보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서비스에 어리둥절한 채 짐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바로 이번에는 그저 평범한 공항 이용객처럼 보였던 한국인 중년 남성은 얼굴에 눈물과 콧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옷도 지저분하고 신발 상태도 말이 아니네요.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는 일본에서 발작을 하느라 더러워진 제 행색을 보고 의심이 든 모양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발작을 하느라 더러워진 옷과 넋이 나간 표정 때문에 종종 약쟁이라는 의심을 받곤 했고, 이로 인한 차별 및 부정적인 대우를 받은 적이 많은데요. 이러한 제 경험상 아무래도 이 한국인 남성도 제 행색을 보고 차별을 가하려는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이젠 항의를 하기도 지쳐 슬픈 표정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남성의 다음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그런 제게 따라오라며 손짓을 했는데 그가 가리킨 곳에는 예상치도 못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인천공항 내부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세탁기 및 건조기가 존재했고 신발 세척기까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곳 세탁방은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옷에 채취가 배거나 더러워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옷을 세탁하는 동안 잠시 동안 입을 여분의 옷과 탈의실까지 구비되어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완벽한 한국 공항의 모습에 완전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공항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잦은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국가면 이러한 세탁실 인프라를 구비해두고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에서는 세탁실이 생김과 동시에 전문 터리범들이 들이닥쳐 모든 세탁기를 훔쳐가는 일이 너무나도 잦고 결국 사설 세탁실 따위는 찾아볼 수 없게 된 지 오래인데 한국은 그러한 프랑스를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만들 만큼 놀라운 치안 인프라를 가진 국가였던 것입니다. 물론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해주면서까지 도움을 주는 한국인의 호의적인 모습도 놀라웠죠. 저는 지금껏 살면서 이러한 따뜻한 호의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모두가 저를 괴물 취급하고 길바닥에 돌멩이쯤에 취급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호의는 이런저라도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에 충분했고 결국 저는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인지 한국인 아저씨는 제게 도움을 베풀어주고도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전에 그대로 사라져버렸기에 저는 한국은 정말로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국가구나 싶어 울면서 웃어버리는 기이한 반응을 보여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의 세탁 인프라 덕분에 꽤나 깔끔한 차림을 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금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항 출구 쪽에 다 와갔을 때 웬 외국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들이 왜 모여있는 건가 싶어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 봤는데 그곳에서 업무를 하던 한국인 직원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저를 유심히 쳐다보며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스마트워치 대여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GPS 및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고 미아 문제나 돌발적인 건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입국한 분들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고령의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죠. 물론 이 스마트워치는 태그 결제 기능까지 존재하기에 이것만 있으면 현금이나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이 손쉽게 결제를 마칠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당신은 이 스마트워치가 꼭 필요해 보이네요. 혹시 스마트워치 대여를 원하시나요? 물론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눈물나게 고마운 상황들을 겪긴 했으나 일평생을 차별과 무관심, 냉대 속에 살아온 저로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나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를 저를 콕 집어서 대여해준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괜히 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일본에서의 경험은 정말 죽어도 잊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기에 저는 괜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 한국인 직원이 저를 차별하기 위해 이러는 건가 싶어 난데없는 시비를 걸 뿐이었죠. 도대체 제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안 거죠? 당신도 일본인들처럼 스마트워치로 몸이 불편한 사람을 낙인이라도 찍어서 관리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이 돈이 남아도는 국가도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무료로 운영할 리도 없어요. 도대체 제게 얼마의 돈을 대여비 명목으로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솔직히 저는 삶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상태기도 했고 그간 제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을 들켜서 좋은 일이 일어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진 말을 내뱉으면서도 말에 너무 날이 서 있지 않았나 싶어 마음이 편치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감정도 잠시 공항 직원은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일단 이 스마트워치 대여는 무료이며 보증금도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답니다. 보증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고가의 스마트워치는 죄다 누군가가 훔쳐갈 게 분명하다고요? 글쎄요. 저희는 스마트워치 대여 사업을 꽤나 오랫동안 진행해왔지만 스마트워치 회수율은 100%를 넘어가는 상황인걸요? 일단 한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법이 없을 뿐더러 몇몇 노인분들은 스마트워치의 건강 분석 기능과 태그 결제의 편리함에 감탄하며 새롭게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곤 하는데 실수로 대여 제품과 함께 자신이 구매한 스마트워치까지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뇌전증 환자가 아닌 건가요? 사실 제 동생도 뇌전증에 걸렸기에 저는 뇌전증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뇌전증 환자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므로 도저히 상처가 있어선 안 될 부위에조차 이곳저곳에 상처가 존재하죠. 저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 당신을 뇌전증 환자라고 짐작했던 거예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를 대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당신이 만약 정말로 뇌전증에 걸린 게 맞다면 저는 제 동생을 봐서라도 당신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호의로요. 저는 그녀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도대체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일 뿐인 제게 어째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준다는 말인가?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홀린 듯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또다시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방금 스마트워치에 당신의 지병을 입력했고 이 스마트워치는 당신의 심박수 및 기타 여러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당신이 쓰러지게 되면 자동으로 응급시설에 연락을 해줄 것이거든요. 물론 굳이 이 스마트워치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한국에서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 처한 남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쓰러짐과 동시에 모두가 당신을 도와줄 거거든요. 제 동생만 봐도 그래요. 제 동생은 중증 뇌전증 환자지만 발작의 상황마다 다른 한국인들이 늘 도와주기에 거의 일반인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물론 동생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고용 사업을 통해 일자리까지 얻어 자신의 용돈은 자신이 벌어서 생활하고 있기도 하죠. 한국에서 당신은 한 명의 가족과 다름없고 우리는 가족인 당신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렇듯 그동안 아무도 제게 해준 적이 없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며 제 손을 꽉 붙잡아 주었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는데요. 프랑스에서 저는 늘 괴물을 보는 듯한 시선을 느껴야 했고 그 누구도 제 곁에 오는 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정말 짐짝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완전히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신세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저를 한 명의 인간이자 또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소중한 존재로 인식해 주었고 결국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보는 편견이 전혀 없는 눈빛을 느끼며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공항 직원과 저희 영어 대화를 알아들은 다른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제 아픔에 공감해주며 제 등을 토닥여준다거나 제 손을 맞잡아 준다거나 하며 제게 힘과 사랑을 주었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젠 나올 눈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저는 공항 한복판에서 남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완전히 오열을 하고 말았고 탈진 직전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채 도망치듯 공항 밖으로 빠져나갈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항을 벗어나자 제겐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발작 상황에서만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스마트워치는 정말 극강의 편의성을 자랑하며 저를 놀라게 했거든요. 일단
일본에서는 동전을 짤랑거리며 모든 대중교통을 현금을 통해 이용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저는 공항 직원이 스마트워치에 카드 등록까지 해준 덕분에 스마트워치 태그를 통해 1초 만에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노인들조차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에 적응한 매우 똑똑한 국가인지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들마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태그를 통해 곧바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불현듯 한국 콘텐츠에서 봤던 떡볶이와 김밥 등 한국의 분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혹여나 싶어 스마트워치에 떡볶이 식당을 추천해달라는 말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마트워치는 이러한 제 질문을 완벽하게 알아듣더니 이내 20대의 프랑스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떡볶이 식당을 추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와 경로까지 제공하며 거의 비서와 다름없는 놀라운 기능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스마트워치의 22세기에서나 볼 법한 기능에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발전되었으면 그저 코딱지만한 시계로도 모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저는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겪은 귀신이 곡할 상황에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삶을 포기하기 위해 한국에 왔기에 당연히 데이터나 유심은 전혀 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즉, 저는 데이터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스마트워치는 어떻게 GPS 기능으로 제게 길 안내를 해주고 있단 말인가요?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이 스마트워치는 귀신이 들렸다고 확신을 하며 공포심에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들린 듯한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국인 남성은 집 밖으로 나선 적이 없어 금방 체력이 방전되어 버린 제게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왔는데요. 저는 그에게 이 스마트워치는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데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스마트워치가 기능을 할 수가 있겠냐며 거의 따지듯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 남성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군요. 당연하죠. 한국은 데이터 없이도 전자기기의 모든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곳 길거리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나 사찰,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와이파이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구태여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공 와이파이만으로도 모든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죠. 당신은 제 말에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인프라망을 구축한 통신 강국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는 한국인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라니 저는 이런 나라는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정도로 무료 와이파이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카페에서조차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프랑스인들은 공공 와이파이가 보인다고 해도 절대로 섣불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와이파이는 해킹 와이파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해킹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한 통신 강국인 모양이었고 저는 모든 면에서 한국에 압도적으로 뒤지는 프랑스의 모습에 뭔가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데에 자부심이 마저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나 소망했던 분식집까지 들리게 되었고 한국에서 계속해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은 상황에 뭔가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제게 도움을 주었고 덕분에 저는 어쩌면 한국이라면 마치 공항 직원의 뇌전증에 걸린 동생이 거의 정상인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저 또한 정상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치솟은 자신감은 이내 저를 더욱 과감한 행동으로까지 이끌었죠. 바로 저는 한국에서만큼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내 이곳 번화가 근처에서 열리고 있다는 K-팝 팬사인회 행사를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결정은 너무나도 무모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인들이 저를 도와줬다고 해도 제 발작은 아무리 한국인들이라고 해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저는 번화가 거리에 진입하자마자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압박감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결국 제 머릿속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며 그대로 발작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렸고 눈을 다시 떴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수백 번은 길바닥에서 뒹굴어 봤기에 분명 저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의 촉감을 느껴야 했는데 이번에는 매우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촉감만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비몽사몽인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저는 현재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건 매우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발작은 그저 5분 남짓 이어질 뿐인데 도대체 어느 틈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저를 싣고 간다는 말인가요? 프랑스에서는 구급차를 불러도 1시간 뒤에야 도착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구급차는 시신을 나르는 장의차라고 불리는 오명을 안고 있을 뿐입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구급차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의료 인프라가 훌륭한 국가면 5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렇게 실려가는 와중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구나 싶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릴 뿐이었습니다. 원래 발작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고 몸을 완전히 가눌 수도 없기에 저는 모르고 엄지손가락 대신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버린 모양이었고 구급차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구급대원은 조용히 제 우람한 가운데 손가락을 접을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구급대원은 이내 영어를 사용하며 곧 병원에 도착하니 준비하라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5분 만에 구급차 도착 및 병원 도착까지 완료해버리다니 이건 도저히 현실적인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프랑스에는 병원이 매우 부족해서 대도시 주요 지역이 아닌 이상 병원을 가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되곤 하는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국가면 이렇듯 프랑스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구축할 수 없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두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결국 질문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고 술에 취한 듯 혀가 잔뜩 꼬부라진 채로 영어 질문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전 뇌전증 환자고 제 발작은 길어봤자 5분 남짓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짧은 시간 만에 구급차가 출동하고 또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던 거죠?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돼요. 당신들은 제가 쓰러질 것을 예상이라도 했단 말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제 질문 공세에 구급대원은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는 당신이 쓰러져 발작을 일으킬 것을 예상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뜻밖의 대답에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구급대원이 아닌 마치 점쟁이 같은 대답을 건네왔거든요. 그러나 이윽고 구급대원은 추가적인 대답을 덧붙였고 저는 화들짝 놀라며 입을 틀어막게 되었죠. 당신이 착용한 삼성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모션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발작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흔들림과 갑작스러운 낙하, 그리고 당신의 근육 수축까지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발작하기 전에 심박수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워치는 당신이 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스마트워치는 당신을 발작 상태로 판단했고 저희 구조대에게 위치 기반 GPS 좌표를 보냄과 동시에 스마트워치에 등록되어 있는 당신의 정보까지 전송해 주었는데요. 덕분에 저희 대원들은 뇌전증 환자인 당신이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곧바로 출동했던 것입니다. 이건 저는 한국인 공항 직원의 친절 덕분에 구조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저는 다시금 한국의 도움을 받은 상황에 엄청난 감사함을 느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라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병원은 스마트워치 속의 데이터를 그대로 공유받고 제게 즉각적이고 신속한 치료 절차를 제공했거든요. 한국인 의사는 제가 뇌전증 환자로서 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내 특별한 이상은 없으니 넘어졌을 때의 CCTV만 확인하면 될 것 같다는 소견을 냈죠. 이건 당연했습니다. CCTV를 통해 제가 넘어지면서 어디에 부딪혔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넘어졌던 곳으로 향했고 근처의 상점 주인에게 CCTV를 확인할 수 있냐는 부탁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한국인 상점 주인은 너무나도 흔쾌히 CCTV를 확인시켜 주었고 그렇게 CCTV를 확인하게 된 저는 CCTV 속에 포착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자마자 완전히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제가 쓰러짐과 동시에 조금의 고민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서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저와 가장 가까이 있으며 모든 상황을 직접 지켜보고 있던 젊은 남성은
쓰러진 제가 차고 있던 벨트를 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다른 한국인들이 달려와서 인공호흡을 하려고 하거나 생수를 가지고 온다거나 하며 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 젊은 남성은 침착하게 사람들을 통솔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제 스마트워치가 알람을 울리며 제가 뇌전증 환자라고 알려주자 제가 뇌전증으로 인해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임을 인지한 모양이었는데요. 원래 뇌전증 환자에겐 무리한 조치나 흔들어 깨우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고 호흡이 편하도록 허리띠 등의 몸을 조이고 있는 것들만 벗겨주는 게 가장 적합한 조치거든요. 물론 다른 한국인들의 행동도 놀라웠어요. 그곳에는 식당과 카페 등의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음에도 가게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던 직원들은 제가 쓰러지자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저를 위해 뛰쳐나왔거든요.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재킷을 벗으며 쓰러진 제 몸을 가려주었고 몇몇은 그 즉시 스마트폰으로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는 것을 보아 한국인들은 저를 위해 즉각적으로 구급차를 불러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는 달리 생전 처음 보는 남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소름 돋을 정도로 따뜻한 마음씨에 결국 눈물이 앞을 가려 영상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여주던 한국인 가게 주인은 이러한 장면이 뭐가 그렇게 감동이냐는 듯 제가 왜 우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한국인들은 정말로 곤경에 빠진 남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주는 착한 사람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진정을 하게 된 제가 영상을 다시 확인하니 한국인들은 그렇게 제게 믿기지 않는 도움을 베풀어 주더니 이내 구급차가 도착해서 제가 이송되기 시작하자 마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그대로 제 갈 길을 가버렸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 싶어 진심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상황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젠 한국에 놀라기도 지쳐 그저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죠. 바로 이곳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AI CCTV는 쓰러져서 발작을 하며 몇 분간이나 일어나지 못하는 제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미 감지한 상태였고 이미 당국에 알림을 보낸 상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담당 부서는 그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구조대는 이미 스마트워치의 알림을 통해 진작에 출동했던 터라 이 연락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던 상황이었죠. 즉, 저는 쓰러지자마자 구조대에 3번이나 연락이 갔던 것이었고 저는 이러한 삶 중의 인프라를 통해 제게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선사해준 한국의 모습에 감격을 할 뿐이었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는 2중 3중은커녕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쓰러진다면 재수가 없으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국은 이런저라도 계속해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국가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도움 덕분에 저도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한국에서 눌러 살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인들은 제가 준 것 이상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과 행복함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현재 한국에서 살면서 뇌전증 발작 증상이 단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매우 선진적이기도 했고 뇌전증 치료에는 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기에 저는 한국에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살다 보니 병이 저절로 호전된 모양이었어요. 정말로 한국인 의사 말로는 이대로 6개월 동안만 발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 뇌전증은 완치와 다름이 없다는 말씀까지 건네셨기에 저는 희망을 가지며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낫지 않았던 저를 평생을 괴롭혔던 뇌전증이 한국에서 살게 되자마자 차도를 보였다는 건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사라는 소리와 다름이 없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어떠한 과학이나 약보다 훨씬 더 값진 존재였던 거였고 저는 제게 새로운 삶을 준 한국에 늘 감사하며 평생 동안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성공은 전부 거품일 뿐이다. 그리고 거품으로 쌓아 올린 지금의 한국 경제는 3년 내로 완전히 다시금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유럽 전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품이라고 주장하며 선동을 이어나가는 중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세뇌가 먹혀들어가나 싶던 그때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영상이 송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는 대체 어떤 한국 영상이 송출되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밀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으로 현재 대학교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프랑스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신 아빠가 자꾸만 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프랑스는 무기, 원자력, 기차 등 다방면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선진국인데 이런 나라를 놔두고 한국으로 가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선택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특히나 아빠는 프랑스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최고의 연구원 중 하나였는데 도대체 그런 아빠가 어떻게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추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순간적으로 아빠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잠시 머리에 이상이 생기신 건가 싶어 걱정마저 들었죠. 그러나 아빠는 진심이셨어요. 아빠는 프랑스는 21세기 이전을 호령했다면 이제 21세기부터는 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할 거라며 지금의 시대는 기술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한국은 완벽한 국가이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친 국가라며 극찬을 쏟아냈거든요. 저는 아빠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다문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학교에는 흑인 인구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각종 수업 발표 시간에 뜬금없는 한국 비하를 해댔기에 저는 그들의 주장을 듣고 그대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쯤으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중국인들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인 속국일 뿐이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발표를 이어나갔고 심지어 다문화 행사 때는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중국인들은 김치와 삼겹살 등은 원래 중국의 음식이며 한국이 빼앗아간 음식이라고 주장하며 교내에서 중국의 음식인 김치와 삼겹살을 되찾는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대형 현수막과 함께 난리를 치기도 했기에 저는 이들의 짜증나고 성가신 행동 때문에 중국과 더불어 한국까지도 덩달아 싫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기술을 책임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아빠가 한국은 프랑스보다 뛰어난 국가라는 말을 해오다니 이건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학연구원이 되어 나만의 도시를 설계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저는 이러한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해 찾아보던 와중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최근에 있었던 호주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국가수주 경쟁에서 프랑스가 최종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한국에 패해 막대한 수익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스마트시티는 그야말로 모든 기술 분야가 종합된 영역으로 한국이 프랑스보다 뛰어난 스마트시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결국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프랑스를 압도하고 있다는 말과 같았기에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분야의 진로를 꿈꾸고 있던 저로서는 중국의 뒷공문이나 졸졸 따르는 한국 같은 국가에 패배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프랑스의 패배 소식을 분석해주고 있었고 저는 이 방송을 홀린 듯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패널로 출연한 교수가 입을 떼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호주에서 프랑스의 꿈과 희망이라고 여겨지던 초대형 국가수주 경쟁 입찰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첨단 AI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이 부족하고 AI 기반 자동화를 도시 전체 인프라에 통합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호주 기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호주는 총 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스마트시티 구축 수주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낙승을 점쳤죠.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예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빈치 건설과 탈레스 그룹은 이미 호주에서 여러 주요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신뢰할 수 있는 명성을 얻은 상태였고 여러 프랑스 기업들은 호주에서 다양한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알스톰사는 시드니 경전철을 완성시켰고 탈레스사는 호주 브리즈번의 철도 관제 시스템을 설계했죠. 빈치건설 또한 시드니 공항 확장에 도움을 준 적이 있었기에 당연히 호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는 이번에도 무난히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한국에 그야말로 완패를 했고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고스란히 한국에 빼앗김과 동시에
계속해서 추락하기만 하던 프랑스는 마지막 반등 기회마저 놓친 채 한국 기술력에 완전히 먹혀버리고 많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번 경쟁에서 프랑스를 압도하며 이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한국은 자신들의 모든 도시에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 놓은 그야말로 나라 자체가 최첨단 인프라 투성이인 미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은 지난 10년 동안 교통량이 20%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어서 대기 시간이 길고 혼잡을 유발했죠. 그러나 한국은 급격한 성장을 이룬 국가로 이런 호주보다도 훨씬 더 빠른 도시의 성장을 겪으며 10년 동안 교통량이 2배나 증가한 기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교통량 대비 혼잡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미스터리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자신들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도 절대로 개선할 수 없었던 혼잡도 문제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이 이번 호주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내놓은 기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AI에 최적화된 완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AI 기반 교통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유동적으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장거리 버스의 경우 사고나 출퇴근 시간대 등의 이유로 혼잡해진 도로를 우회해서 더욱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했는데요. 또한 한국은 이미 실시간 혼잡도에 따라 조정되는 스마트 신호등을 개발하여 전국에 상용화해 놓은 국가로 AI 시스템이 도로 혼잡도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보행자와 차량 사이의 최적의 신호 주기를 계산하여 극한 수준으로 혼잡도를 줄이는 마치 미래에서 볼 법한 기술을 진작에 사용하고 있던 놀라운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스마트 인프라 덕분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호주는 기존보다 혼잡도를 6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또한 승객들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하철 배차를 일정 간격으로 해놓았던 호주는 한국의 AI 관리 지하철 스케줄링을 통해 피크 시간대와 비피크 시간대에 맞춤형 배차를 제공하여 대기시간 40% 단축 및 열차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던 수요층을 대중교통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교통 혼잡도는 대폭 감소하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기에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 하나로 점점 커가는 도시에 따른 엄청난 혼잡도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호주를 완전히 구원해준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특히나 이러한 기술은 한국의 서울을 비롯한 각종 대도시에는 필수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인프라기에 한국은 그야말로 한번 잘 구축해둔 최첨단 인프라를 수출까지 하며 지속적인 이익을 얻는 똑똑한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한국과 같은 솔루션을 전혀 고안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고안한 스마트시티 디자인에는 한국과 같은 AI 기반 교통 모니터링이나 실시간 조정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도시 교통 제한에는 그저 한국과 같은 AI 기반 시스템이 아닌 인간이 통제하는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한국처럼 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프랑스는 과거 성공에만 안주하여 혁신은 없고 신기술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만을 보일 뿐이거든요. 이러한 프랑스의 쇠퇴는 우리들의 도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파리, 리옹 등 프랑스는 멋진 도시들이 많지만 이 도시들에서 최첨단 인프라를 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저 고풍스러움으로 포장한 낡아빠진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다일 뿐이죠. 정작 프랑스 도시에는 스마트 시티는커녕 수십 년 전의 낡은 모습만이 가득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프랑스가 남의 나라에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주겠어요? 그러나 한국에겐 이 모든 것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및 차량 수 대비 가장 혼잡도가 낮은 그야말로 놀랍도록 진보된 도시들을 갖고 있고 이들은 그저 하던 대로만 하면 모든 국가들을 압도적으로 제칠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천재 국가이기 때문이죠. 스마트 시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국의 따릉이를 반드시 알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인 따릉이는 전 세계의 교통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서울을 시작으로 따릉이라는 스마트 자전거 공유 스테이션을 늘려나갔고 이는 오토바이나 자가용 차량의 수요층을 저렴하고 이용 환경도 좋은 따릉이로 옮김으로써 교통 혼잡 개선에 크게 기여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따릉이를 통해 교통 혼잡도 10%를 개선하는 웬만한 대도시에서 수십조 원은 쏟아부어야 겨우 달성할 수 있을까 말까한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건 한국의 기술력이 아닌 아이디어 하나로 압도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공유 자전거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며 그야말로 한국 때문에 공유 자전거 열풍이 분 적도 있는데요. 중국처럼 시민의식이 형편없는 국가에서는 한국의 공유 자전거를 따라하다가 모든 자전거가 3일 만에 도둑 맞아버렸고, 심지어 공유 자전거 스테이션까지 뽑아가는 강탈 사건이 판을 쳤기에 중국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전격 취소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죠. 이것만 봐도 한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미친 국가고, 과거의 성공에만 빠져서 이러한 한국의 저력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프랑스가 최고라고 아는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은 반드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수의 주장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진정한 강자였고, 또 전 세계를 뒤집히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다니, 저는 중국인들에게 세뇌당해왔던 그간의 세월과 아빠의 한국 찬양이 떠올라 완전히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TV 화면 속의 교수는 제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또다시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한국에 정말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호주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한계도 완전히 개선하는 미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사실 호주는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 국가로 이들이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스마트시티 인프라 하나에만 내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주의 대도시는 엄청난 인구 밀도를 보여주지만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극도로 적은 인구 밀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도시는 극한으로 메마르고 더운 기후 때문에 산불이나 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호주의 문제를 순식간에 개선해버렸습니다. 일단 한국은 호주의 기존 쓰레기통을 전부 없앤 뒤 이를 스마트 쓰레기통으로 바꿔버렸는데요. 이 IoT 기반 스마트 쓰레기통은 자동으로 쓰레기를 압축해줄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일정량 이상으로 차면 담당 부서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취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솔루션 덕분에 호주는 인구 밀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러한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고온 조건 때문에 쓰레기가 쉽게 부패하여 이곳저곳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까지 전부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감축하게 되는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은 호주의 핵심 지역의 쓰레기 수거장에 AI 제어 공합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놀라운 솔루션을 제공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신도시에서는 쓰레기를 지하센터로 즉시 운반하는 AI 기반 공합 폐기물 수거 터널을 사용하고 있고, AI 센서는 수거 지점에서 자동으로 폐기물을 분류하여 재활용품과 퇴비, 일반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 있어서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주는 더 이상 쓰레기 트럭으로 인한 도로 혼잡을 겪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호주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악취와 비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일정 모두를 개선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호주는 대표적으로 도시 농장과 각종 농지들이 즐비한 농업 강국인데, 한국의 AI 기반 지하 퇴비화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를 단 24시간 만에 비료로 전환해주므로 호주는 음식물 쓰레기를 유의미하게 줄이고 유기비료 생산 비용까지 현격하게 감축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이익을 얻을 수 있던 것입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비효율적인 수동 조정과 낡은 모니터링 시스템 등 도저히 호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만을 제시할 뿐이었는데요. 결국 호주가 한국을 선택했던 건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였고, 한국은 이번 승리로 인해 자신들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한 꼴이 되어 현재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한국은 이번 기술 수출을 통한 30조 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객들을 확보함에 따른 천문학적인 추가 이익을 독차지할 게 분명하겠죠. 반대로 이번 경쟁에서의 참패 때문에 프랑스는 이미 낡은 국가로 전락해버렸고 더 이상은 기술 강국으로 불릴 수준의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기존의 고객들마저 잃고 마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즉, 이제 프랑스는 더 이상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아닌 한국이라는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의 미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교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한국에 대한 공포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죠.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길래 콧대 높은 프랑스의 공영 방송에서조차 극찬을 받는다는 말인지 저는 제가 한국을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빠는 제 한국행을 무척이나 반기시며 기꺼이 저와 동행해주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 공항에는 지하철과 기차,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부터가 놀라웠는데요. 프랑스만 해도 공항은 외진 곳에 있는 그 특성상 택시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 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웬만한 부자 국가가 아닌 이상 도대체 어떻게 공항처럼 외진 곳에서마저 대중교통 인프라를 깔아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외진 곳에 마저 기차와 지하철, 심지어 버스까지 모든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해둔 상황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무지막지한 모습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은 끔찍이 가난한 국가라는 중국인들의 말을 정면에서 반박할 정도로 우수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공항처럼 외국인들 눈에 보이는 곳에만 인프라를 집중해 놓은 기형적인 국가라며 이건 보여주기식 인프라로 선진국인 척을 하기 위한 한국의 얕은 수작일 뿐이니 절대로 속아선 안 된다고 들었기에 여전히 약간은 회의적인 태도를 품은 채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 도저히 목격해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소름이 돋아버렸죠.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낑낑대고 들고 가는 저희 부녀를 본 한국인 지하철 역무원은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짐이 꽤나 무거워 보이는군요. 다행히도 당신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이용객이라면 이곳 지하철역에서 운영하는 무거운 짐을 숙소까지 당일 배송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짐은 지하철을 통해 당일 곧바로 받아볼 수 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스템이란 말인가? 일단 그 특성상 매우 제한적인 지역만을 오가는 지하철을 이용해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 배송을 해줄 수 있을 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택배를 배송받는데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저희의 짐을 지하철만을 이용해서 당일날 곧바로 배송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 남자가 정말로 역무원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는데 아무래도 그는 역무원을 사칭해서 저희의 짐을 강탈하려는 게 분명해 보였고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사칭을 통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기에 저는 역시나 중국인들의 말이 옳았구나 싶어 한국에 오자마자 사기꾼을 만난 이러한 상황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에게 기꺼이 비행기 티켓과 숙소 예약증을 내미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은 도대체 또 무슨 장비를 만들어낸 것인지 역무원을 사칭하는 남성은 별도의 스캔 기계를 통해 1초 만에 비행기 티켓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또 이러한 티켓과 숙박 예약증의 정보를 분석하여 3초 만에 별도의 택배 송장 및 택배 예약증으로 만들어버리는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빠에게 이건 사기가 분명하니 절대로 짐을 맡겨선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올 뿐이었죠. 밀렌, 진정해. 이건 사기가 아니야.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인프라를 구축해둔 특별한 국가거든. 아빠의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불가사의한 인프라를 매일같이 연구할 정도로 한국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국가지. 일단 한국의 지하철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야. 한국은 지하철 하나만으로도 수도권 어느 곳이나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지하철만으로도 우리의 짐을 배송해 줄 수 있는 거야.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완벽한 수준의 지하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택배 서비스를 결합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똑똑한 국가지. 또한 우리의 짐을 배송해주는 별도의 전담 직원도 노약자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노숙인 등 일반적인 일을 하기엔 힘든 사람들이 맡고 있기에 한국은 그야말로 노동인력을 극한으로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천재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어. 물론 프랑스에서는 택배 하나 받는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리니 밀렌 너는 당일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상식을 초월해버린 미친 국가야. 이들에게 당일 배송이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스템이고 전국에 당일 배송 인프라망을 깔아둔 놀라운 국가지. 즉
우리는 이런 선진적인 국가에서 속도와 편안함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아빠의 말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한국이 프랑스를 압도하고 호주의 대형 계약을 따낸 건 그저 우연이 아닌 모양이었고, 저는 한국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인 면모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별도의 앱으로 예약한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는 그렇게 비싼 숙소를 예약한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중국인들의 주장대로 공항이야 위장을 위해 그럴듯한 인프라를 구축해 둘 수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일반적인 집에서 마저 보여주기식 인프라를 구비해두기란 불가능하기에 저는 엄청난 호기심을 느끼며 예약했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도착과 동시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고 그저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였을 뿐임에도 이곳 아파트는 프랑스의 럭셔리 호텔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곳 아파트 단지에는 부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단지 내 수영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린아이들조차 한 손에는 방수 주머니를 들고 수영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생각지도 못한 부유한 일상 모습에 깜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에는 헬스장과 옥상의 정원까지 존재했는데요. 특히나 옥상 정원에는 자동 관계와 AI 기반 햇빛 제어 기능이 있어 1년 내내 완벽한 녹지를 보장하고 있었고, 헬스장에는 실시간 및 조정된 운동 루틴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개인 AI 트레이너 기능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워낙 기술적으로 뛰어난 국가답게 이러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곳 아파트 단지의 AI 기술들은 전부 한국의 스타트 업체에서 구축한 기술이고, 한국은 워낙 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국가이므로 이러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다지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 수가 있을까? 한국은 일반 아파트 단지조차도 호텔 라운지처럼 느껴졌고,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나 이런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별 부담 없이 이런 놀라운 공간을 전부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더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드디어 방 내부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은 분명 한국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국가로 아파트 단지 외부는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어도 내부는 전기조차 제대로 안 들어오는 열악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떠들어댔지만, 실제의 한국의 아파트 내부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AI 냉장고는 부족한 식료품을 자동으로 표시해주고 있었고, 식재료들의 유통기한까지 알려주었을 뿐더러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레시피를 알려주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카드 연동 기능을 통해 부족한 식료품을 가까운 마트에 자동으로 배달 주문을 하는 기능까지 존재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에 넋을 놓고 말았죠. 아빠는 그런 제게 자신이 뭘 했냐며 한국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기술력에서 완전히 뒤처져 버린 프랑스와는 달리 이런 최첨단 기능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도 그다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까지 해왔는데요. 한국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이나 스타트업마저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완전히 상향 평준화된 국가이므로 한국인들은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기술력의 수혜를 누리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스마트 비데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비데 시스템은 사용자의 체형과 현재 온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물의 온도 및 각도, 압력을 조절하여 완전히 맞춤화된 세정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었거든요. 또한 비데는 완벽하게 따뜻했기에 겨울철만 되면 변기가 차가워서 변기에 앉는 순간 엉덩이와 변기가 달라붙어서 마치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극한의 차가움을 느껴야만 하는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했죠.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일반적인 바닥뿐만 아니라 화장실 바닥까지 완벽하게 난방해 주었기에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는 프랑스처럼 열악한 경험을 하려야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했지만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정도의 편안함을 가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천만장자나 억만장자쯤은 되어야 하지만, 한국은 타고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산층 노동자, 교사, 그리고 사무직 직원들마저 이러한 완벽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서 미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한국의 초현대적 인프라와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지속 불가능한 정부 부채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술에 매우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 국가가 막대한 재정 문제 없이는 이 정도 수준의 개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전문 연구원이셨던 아빠는 그런 제 의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실 뿐이더라고요. 한국의 1인당 GDP, 수출, 경제 흑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야. 이런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 인프라를 감당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한국은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상당한 기술 강국임과 동시에 경제 강국이지. 그러니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 기술 흐름을 주도하며 앞서 나가기만 하고 있는 거야. 물론 한국의 정부 부채는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차입이 많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부는 첨단 산업, 글로벌 무역,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에서 비롯되고 있기에 이들의 경제 구조 또한 매우 탄탄하다고 할 수 있지. 밀렌, 아빠가 왜 너보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니? 한국은 이미 서구 경제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쌓아놓은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최소 10년 내로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야. 현재 세계의 흐름은 한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며 내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에 합류하여 내 노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프랑스에 남는다면 너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을 수 없겠지.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중국인들의 세뇌에 홀랑 넘어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던 과거가 떠올라 아찔해지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판도를 주도할 완벽한 국가가 맞았고 이들이 현재 세계 기술 수주 계약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한국으로의 유학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고 이젠 한국으로 떠날 일만 남은 상태인데요. 저는 벌써부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하고 이 나라가 제게 또 어떤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태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